예, 서울간호을의 정태호 의원입니다. 꼭 예산 때가 되면은 국가 부채 문제로 이렇게 늘 논쟁에 빠지고 합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야당에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참 정치인들이 되게 비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가 간의 재정 규모를 저는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IMF 월드뱅크 자료를 인용한 건데요. 주로 이제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봤습니다. 재정 지출 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GDP 대비 25.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개 보면은 40%에서 50% 이상까지 가는 이런 규모들입니다. 우리나라랑 1인당 GNI가 비슷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7%, 52%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월드뱅크와 IMF 이쪽을 통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여기서 보면 우리의 재정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규모가 작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은 총국민 소득을 이렇게 가계와 기업과 정부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200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통계를 쭉 장기간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소득은 이 비중이 66.5%에서 61.3%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로 들어가는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기업 소득으로 보면은 18.8에서 24.5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기업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정부는 14.5에서 17.1% 그냥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NI 대비로 보면은 정부 소득은 늘 그냥 그 비중이 변화 없이 이렇게 온 거죠. 사실은 이 표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표라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가 되는 표입니다. 표인데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부 재정 규모가 이렇게 적은 거는, 규모가 작은 거는 이와 같이 이제 전체 소득이 분배에서도 보듯이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다음 표를 보면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각국의 국가 부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노란 색깔 쪽에 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1분기 국가 채무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약 6.6%가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가. 그러나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보면 미국 24.4, 일본 21, 영국 21,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0,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를 보면은 이 작은 재정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 부채 비율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 당국이 재정 운영을 이 표를 보면은 정말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전 세계 모범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한 성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국가 채무 문제 비율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이런 정부의 성과를 대단히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이 재정 당국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재정 규모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디지털 전환과 그리고 그린 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격차의 확대,
여러 이 재정 수요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재정 규모를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이냐 그런 좀 중기 재정 계획 상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부총리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의원님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저게 아마 IMF라든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상은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해서 재정이 저희보다 한 2배 내지 3배를 더 썼습니다. 다만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저희는 대신 본 예산을 갖다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비교된 거는 저희가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경을 한다든가 하는 추가적으로 확보된 예산만 이제 계산이 돼 있는 거고요. 선진국이 이제 재정 규모 증가율이 통상적으로 세입 증가율에 맞춰서 한 2, 3% 늘어났다면 저희는 통상적으로 한 7, 8, 9% 늘어나서 그런 부분에 다 위기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의원님 하여튼 객관적으로 이렇게 통계만 본다면 지금 의원님 제시한 통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재정이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여지로 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분야도 같이 이념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열악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이 상대적으로 작은 재정 규모에 비해서 크게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잘 방어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크게 늘은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뭐 자영업자 보면은 지금 이제 대부업이 이용하는 그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쭉 내려오다가 작년, 올해는 이제 2분기까지만 나와 있는 건데요.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자영업자들의 대부업 이용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인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대출 그 인원이 27% 늘었는데 자영업자들은 40% 정도가 대부업을 더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제일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부총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쓰는 이제 PPP 제도라든가 또는 그 부채 경감 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당장 우리가 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정부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 경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 상품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에 발행 지원 규모를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정부 차원에서 이 지역 상품권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부총리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2018년도에 만들 때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추천한 전문가들하고 그 자영업 대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이 지역 상품권을 중앙정부가 발행을 지원하는 것을 그때 합의해서 대책에 넣었던 거죠. 물론 그때는 이제 한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든 시기인데, 기존에 보면은 2018년에 100억, 그 다음에 2019년 884억, 20년에 6,690, 그 다음에 올해 1조 2,522억 이렇게 쭉 늘어났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늘어났던 거는 팬데믹 상황에서 그 효과가 특별히 있었기 때문에 확
늘릴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또 대전세종연구원 등에서 연구에 의하면은 대형마트의 그 매출이 소상공인 쪽으로 이전되는 그 효과가 있었다. 그런 이제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이거를 줄여버린다면은 제 생각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엄청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생각 하나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을 함께 만들고 그분들하고 그래서 이 지역 상품권을 중앙정부가 지원했는데 이 제일 어려운 시기에 이걸 없앤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또 물론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은 뭔가 약속을 위반한 듯한 그런 또 서운함도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좀 특별한 입장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거는 뭐 저는 다른 연구 결과와 관계없이 제 스스로도 지역사랑 상품권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제 20조까지 늘렸던 건데요. 문제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내년도 예산에 6조를 제출했다고 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6조만 발행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자체에서 맘만 먹으면 20조, 30조도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6조가 이제 중앙정부가 발행 비용을 갖다가 대주는 게 6조란 뜻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것이 종료가 돼서 정상화시킨 것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6조 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했는데 17년 7월 이후에 약 19만 6천 명 정도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습니다. 공기관에서 공공산하기관 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무직 그렇게 이제 용어를 명칭을 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만 명 수준이 되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정신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놓고 다른 공무원들하고 차별을 시킨다면은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를 보니까는 이제 복지 포인트 같은 걸 보면은 중앙공무원이 연평균 74만 원을 받는데 공무직은 4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하고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공무직 공무원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가 특별히 좀 이게 차별적인 그런 결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규직 전환을 할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는 게 있었죠. 그 10번째 보면은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라고 해가지고 예산 면에서 2번 이항에 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해소되도록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기관 형평상 일시에 차별이 해소되기 어려운 경우 단계적 추진도 가능하되 식비,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은 우선 반영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노동계와의 사실상 이제 합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복지 포인트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은 이제 지방교육청 이런 쪽은 거의 그 비슷해졌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차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미안하다는, 좀 창피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뭐 세 가지 식비,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 우선 반영 그래서 이제 세 가지만 3종만 지금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식비는 이제 같아졌고요. 뭐 이거는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없고 복지 포인트도 공무원이 40만 원, 공무직이 40만 원인데 공무원도
40만 원의 근속 연수가 조금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절 상여금은 차이가 좀 있어서 일단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연 20만 원을 일단 상향하는 걸로 해서 예산안을 냈는데요. 저 정신에 의해서 이 불합리한 차별은 저희가 좀 좁혀가는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노력은 국회하고도 계속 저희가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의로운 전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이고요. 대통령께서도 한국판 뉴딜 2.0 선언식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할 때 크게 보면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회복적 정의라고 이렇게 개념을 그 어떤 원칙, 세 가지의 원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보고서상에서 주로 쓰는 게 공정한 전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정부 보고서에서. 예. 용어 통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just transition인데 보통 우리가 공정할 때는 fair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공식적인 이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할 건지 공정한 전환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또 하나 제 문제의식인데요. 이 정의로운 전환 부분은 그 주로 이제 기후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선도적 국가로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한 지금 노동의 큰 변화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정의로운 전환에서 우리 대한민국적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어떤 격차로 인한 어떤 변화, 대전환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우리가 대한민국적 용어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의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과 코로나 격차에서 세 가지가 저희는 정부도 다 같이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같이 하고요. 아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정부는 일단 공정전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국판 뉴딜에도 저희가 공정전환 지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뭐 내용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전환에 해당되는 건데요. 일단 정부는 일단 공정전환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하고 노동자에 대한 공정전환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판 뉴딜 2.0에도 들어가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뒷받침 과제들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노동 전환 지원이라든가 하는 데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굴해서 내년 예산에 담았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정의로운 전환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논의해서 결정했다니까 그럼 계속 공정한 전환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저 정부는 그렇게 썼는데요. 예. 저희도 하여튼 그 일단 모든 저 문서에 공정전환이라는 용어를 써서 예, 다시 바꾸긴 쉽지 않을 것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이제 공정한 전환으로 제가 그럼 바꾸겠습니다. 공정한 전환으로 했을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이슈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추진하는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대개 이제 노사민정 우리가 상생형 일자리를 할 때도 노사민정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노사민정이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탈석탄위원회나 노동 4.0 사회적 대화 기구 이런 데서 보면은 이 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부 지원단만 있고 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적인 토대를 완성하는 건데 기업활력법,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법률 이런 법들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 역할이기만 합니다만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탄소세 도입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후 대응 기금은 있지만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재정 지원은 어떤 돈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석탄 화력 발전소가 LNG로 전환하면서 기존 노동자들 또 그 기존의 협력사 협력업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는 약 5천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업체 사업 전환과 그 노동자들의 전환 또는 재훈련 5천억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예, 의원님, 정부도 지난 7월 22일 날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지원 방안하고 또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두 개를 경제장관회에서 의결하고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한 5천억 정도를 담았는데요. 정부로서는 내년에 당장 해야 될 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담았다고 보는데요. 혹시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내년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사업 중에 빠져 있는 게 있다면은 뭐 저희가 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해 나갈 분야이기 때문에 빠진 분야가 있다면 저희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경사노위가 있지만은 이 부분은 공정한 전환이라는 부분은 특별하게 또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요즘 우리가 그 경사노위가 있지만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나 이 공정한 전환 부분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이 상당히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저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제 법에 의해서 기후 대응 기금은 이제 만들어지는데 디지털로 인한 그 산업 전환이라든가 노동 전환의 문제를 대응하는 재정적인 그런 방향 이 부분은 지금 명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저 의원님 저 페이퍼 그쪽에 디지털 전환 기금도 예를 드셨는데요. 저희가 기후 대응 기금은 내년도에 만들지만은 또 기금을 만들려면은 안정적인 기금 수입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매칭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그 기금을 만들 때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연결돼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의원님이 그 말씀하신 내용들은 한번 같이 엮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노동전환 지원단과 같이 저희가 지원단은 갖춰져 있는데 뭐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제가 보기에 아직 정부로서도 이렇게 마땅한 아이디어를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